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19페이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서 차이가 있죠.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급 계약서, 공급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다른 게,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나중에 특약사항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재산권의 표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의 표시는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공급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 건 쓰고 없는 건 안 쓰는 거죠. 자, 재산권의 표시에 제시의 물건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분양권은 대지권이 없죠. 대지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시가 없어요. 자, 제시의 건물은 뭐냐면 우리가 옵션 계약, 옵션 또는 이제 확장 계약이죠. 확장 계약도 요게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인데 이것도 이제 매매 목적물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정할 때 반드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 계약서다라고 하고, 요건 우리가 이제 공사 도급이죠. 공사 도급 계약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죠. 자, 그래서 뭐 분양권 매매 계약이 중개 대상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사 도급 계약서는 우리가 이걸 이제 계약 인수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계약 인수 계약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분양권이 분양권 매매에서 물건이 이렇게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두 개 이상 거래를 할 때는 각 물건별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를 한 장으로 전체를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죠. 이때 이제 저 재산권의 표시는 당연히 매매 목록을 이렇게 이제 첨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체를 한 장짜리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매도인이 한 명이고 당연히 매수인도 한 명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전체를 한 장으로 쓰고 매매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자, 요 예가 만약에 매도인 A가 분양권 두 개를 판다. 분양권 뭐 두 개 이상을 이렇게 판다. 그 다음에 매수인도 이렇게 한 명이다. B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 분양권 두 개만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권의 표시 부분에다가 별지 매매 목록 첨부 이렇게 해주고 매매 목록을 만들어서 붙이면 되죠. 매매 목록은 이렇게 분양권을 표시하는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려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공급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이라는 것은 이 공급계약서를 말하는 거고, 제시의 물건, 즉 옵션 확장 계약서도 여기 매매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까지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 표시는 당연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표시죠. 여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시입니다. 매도인, 당연히 매도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한 명일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부를 처분할 때, 그죠?
그다음에 한 명일 때, 일부를 처분할 때, 그런 것들은 항상 요거 거래 당사자의 표시 부분을 해준다. 매수인도 당연히 한 명일 수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자, 여러 명일 때는 이 사람들이 매수할 지분이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매수할 지분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의 표시죠. 거래대금의 표시는 아파트 분양권에서는 당연히 이 총 공급 가격, 총 매매 대금을 정하는데, 매매 대금이 분양 신청 금액입니다. 분양 가액, 그 다음에 옵션 확장 금액, 그 다음에 프리미엄, 우리가 P라고 하죠. 요 세 개를 다 더한 금액이 매매 대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래 대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매도인이 기납부한 금액 더하기 P. 요게 이제 매매대금이, 요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총 분양가액, 분양가 더하기 옵션 확장가액 더하기 P,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은 이거죠. 원칙은 이건데,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매도인이 기납부한 금액은 둘로 나누죠. 현금 납부하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하고 대출이 실행된 부분, 그죠? 대출이 실행된 부분,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할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자한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때는 1번이 훨씬 쉽죠. 왜냐면 1번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야 될 돈은 현금 납부 금액 더하기 P죠. 대출 실행 금액은 요건 이제 승계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투자금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간편한 방식인데, 그 다음에 중개보수도 이렇게 계산하죠. 중개보수도. 근데 두 번째 방식으로 할 때는, 요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거 이제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실거래 신고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더한 금액이 되겠죠? 여기요. 자, 여기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 합의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하면 됩니다. 자, 총 금액이죠. 거기서 계약금 얼마로 할 거냐?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중도금 얼마로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이제 잔금 총액이 이렇게 남습니다. 잔금 총액이 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매도인이 기납부한 금액에는 현금 납부가 있고 대출 실행 금액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출 실행 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총 잔금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매도인이 상환할 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왜? 이 돈을 다 대출받은 금액까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면 매도인이 그 돈 받아서 이미 대출 받았던 걸 상환할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아직 중도금 대출이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저는 기한 미도래라 그러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당연히 누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가 내는 거죠. 매수자가.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출 미실행 금액도 여기 뭐예요? 분양가죠. 여기 분양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분양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 부분을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차감을. 그래서 대출 미실행 금액은 납부기일에 매수자가 이렇게 납부하게 되니까 여기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 보면 입주잔금이 있죠. 입주잔금도 아직 기한이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입주잔금 지급 시기에 당연히 이렇게 매수자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확장 금액이 있다 그랬죠. 옵션 확장 총 금액 중에서 그건 아까 여기 매매대금에 포함이 됐었죠. 자, 근데 계약금만 현금으로 줬고 이제 잔금은 미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납 금액에 대해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 미납 확장 금액이 총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차감을. 근데 매도인이 상환하기로 할 때는 당연히 매수인이 그 돈 전부를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미납 옵션 신청 금액이 있을 때도 동일하죠. 자, 그래서 총 매매대금에서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빼게 되면 이게 실제 지급할 잔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지급할 잔금. 그러면 실제 지급할 잔금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매도인이 기납부한 금액 중 현금 부분, 현금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하고 요 합친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여기 실제 지급할 잔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실투자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실투자 금액, 실투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이 매매대금 지급 시기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도 충분히 다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습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매매대금에는 분양가액 더하기 옵션 확장 금액 더하기 프리미엄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대출 실행 금액도 들어있고 대출 미실행 금액,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입주 잔금, 그 다음 미납 확장 금액, 미납 옵션 금액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차감만 해주면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명도,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명의 이전, 잔금과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 교부 시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 시기가 요건 시행사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적물의 명도 또는 이전 시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잔금 일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시기는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분양권의 명의 변경이죠. 명의 변경 시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 명의 변경은 보통은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그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이 목적물 명도 시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명도 시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분양권 계약 절차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당연히 분양권 매매 계약이죠.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고요. 두 번째, 계약을 했으니까 실거래 신고해야 되겠죠. 실거래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아까 여기 그 중도금 대출 부분을 승계하기로 했죠.
여기 보면 대출금 실행 금액을 이렇게 승계하기로 했죠. 그래서 대출금 승계 절차를 거칩니다. 대출금 승계 절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계약이 끝나면 실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서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이 그 네 가지 그 단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 필증을 2개 발급받아서 대출 승계 신청할 때하고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명의 변경은 우리가 분양계약서에 이렇게 분양계약서 제일 뒷장에 있는 이제 수분양자를 이제 매수자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시행사가 도장을 찍어서 이 분양계약서 원본을 매수자에게 이렇게 교부해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분양권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는 항상 이 단계를 거쳐서요. 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있죠. 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정리를 잘 하면 돼요. 뭐냐면 분양대금, 납부, 내역을 정리를 잘 하면 됩니다. 자, 크게는 현금 납부액. 두 번째는 대출 실행액. 그 다음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죠. 기한 미도래액.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분양계약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확장계약서는 당연히 계약금이죠. 현금 납부한 거. 그 다음에 미납금액이 얼마인지 요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사이에 프리미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야 될 돈은 요거죠. 이거. 요 세 가지는 매수인이 이렇게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매도인한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투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투자금이다. 매수인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이거밖에 없어요. 현금 납부 금액, 그 다음에 옵션 확장 금액에서 계약금으로 납부한 거 P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요. 대출 실행된 부분은 매수자가 이렇게 승계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승계한다. 그 다음에 기한 미도래라든지 이렇게 미납금액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한이 도래했을 때 매수자가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매수자가 이제 인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즉, 분양권 계약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일반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시중에 이제 있는 저 계약서 이 계약서 폼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서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쓰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재산권의 표시는 이 부분은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쓴다. 그죠? 공급계약서. 제시의 물건에는 옵션 확장계약서를 표시해 준다. 확장계약서. 자,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살 사람, 매수자. 그죠? 자, 거래대금의 표시는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합니다. 공급가액, 옵션 확장가액, 추가 지불액.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매 대금과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하겠죠? 합의로 정하는데 아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야 될 돈은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실제 지급할 잔금. 이게 여기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야 될 실투자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총 분양 대금이 아까 분양가액 더하기 옵션 확장가액 더하기 P였으니까 거기서 대출 실행 금액은 이렇게 매수인이 승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출 미실행 금액은 매수자가 나중에 납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미납 확장 금액, 미납 옵션 금액도 나중에 매수인이 이렇게 승계 또는 인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것들을 다 빼게 되면 실제로 지급할 잔금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분양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한번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산권의 표시는 동일합니다. 그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표시도 당연히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표시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거래대금 표시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과 지급시기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매 목적물의 명도 및 소유권 제한 시기 다 동일하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야기거든요. 요 계약서는 그래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여기요. 여기 이제 매도자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자의 종류,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에서 확인할 사항 보겠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아까처럼 이 매도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느냐, 사업자 종류, 사업 유무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사업자다. 즉, 무슨 사업자냐 이런 거거든요. 자, 사업자 종류. 그 사업자 종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반 임대 사업자냐, 임대 사업자냐, 그죠?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냐, 아니면은 숙박업자냐. 그죠? 요게 사업자의 종류입니다. 이게 사업자의 종류. 자, 두 번째는 과세 유형이에요. 과세 유형. 수합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비사업자가 되겠죠. 비사업자. 사업자일 때는 이렇게 되고 비사업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자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 사업자로 내죠. 일반 임대 사업자.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과세 유형이 뭐냐는 거예요. 과세 유형이 일반 과세냐, 아니면은 간이 과세냐, 아니면은 면세 사업자냐, 사업자냐.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 실무 중에서 상가 중개 실무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다뤄야 되는 게, 즉, 매도인, 임대인의 사업자 종류하고 과세 유형입니다. 과세 유형. 요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매도자가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걸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기 환급을.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과세 유형을 이렇게 일반 과세로 해서 요 보통 환급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일반 임대사업자고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고, 그죠? 일반 과세고,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은 거예요. 조기 환급을 받은 상태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이제 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를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하게 되면 이 매수인과 어떤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 소리죠. 매도인이 파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이 파는 경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반 사업자의 지위를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일반 사업자의 지위를. 일반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도하는 거죠. 즉 사업의 양도예요. 사업의 양도. 내가 임대사업자, 즉 부동산하고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 전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업의 양도다 그래요. 요거를 사업의 양도다라고 하고, 이거를 포괄양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포괄양수도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의 양도니까 포괄양수도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포괄양수도 절차, 즉 매도인은 폐업을 하고 매수인은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 사람의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매수인이 나는 포괄양수도, 즉 사업의 양수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매도인이 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죠? 넘길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만 넘겨야 되죠. 부동산만 넘기고 이거는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폐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생기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거래대금에서 별도, 그죠? 거래대금에서 별도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조기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요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 금액을 준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거래대금과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지급하고, 매도인은 사업자니까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그죠? 그게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은 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매수인은 자기가 일반 과세 임대사업자를 내고 또 조기 환급을 받아도 되고, 사업자를 안 내도 이렇게 했어요. 뭐 안 내고 환급을 안 받아도 되겠죠. 환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부가가치세 별도도 매수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매도인 내가 알아서 할게, 그죠? 부가가치세 누가 매도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그죠? 이렇게 된 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건 간이과세사업자예요. 간이과세사업자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갖고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안 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자기가 국가에다 신고 납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 세 번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납부한다라는 것은 매수인이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대신 납부한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와 동일하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줘야 돼요.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중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줄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이 간이과세 사업자, 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약을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특약. 자, 1. 포괄양수도 계약이다. 그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사업의 양도다. 그죠? 사업의 양도이기 때문에 즉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죠?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매도인한테 주고, 그죠? 매도인한테 주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매수인은 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사업자를 내고 조기 환급 신청을 한다. 그죠? 환급 받는다. 이런 절차로 가요. 환급 받든 안 받든 그거 뭐 매수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매도인이 납부한다. 그럴 때는 똑같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부가가치세는 안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금 계산서는 교부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는 교부해 준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똑같이 사업자를 내고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사업자를 내고 조기 환급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환급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도인이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 죠. 요렇게 이제 특약이 정해지는 거고요. 매도인이 이제 간이과세 사업자일 때는 다르죠. 간이과세 사업자일 때는 매매대금에, 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간이과세 사업자일 때는. 그래서 특약이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 그죠? 매매대금에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거하고 이제 구별을 못해서 계속 이제 다른 그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그 상가중개 실무, 건물 빌딩 매매하고 항상 할 때 부가가치세 특약은 이 세 가지하고 간이과세 사업자일 때는 당연히 이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컨설팅, 부가가치세와 관련 컨설팅을 할 때는 이제 또 다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